네, 네. 18살이 되면 이제 보호 기관 이제 나와야 되는 자립 청년들이 좀 있는데 그분들에게 뭐 여러 지원들이 사회에서 또 있긴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게 뭘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그분들도 어쨌든 너무 경제적인 지식 없이 나오다 보면 또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좀 미연에 방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그분들께 뭐 이렇게 적립식 펀드라든지 경제 교육 이런 것들로 도움이 좀 되려고 노력했고요. 이 모든 건 하여튼 다 여러분이 도와주신 덕분에 우리는 전달한 예, 거죠. 여러분이 해주신 일입니다. 사실 저희가 그냥 얼굴만 한번 한 거고요. 네, 하여튼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다시 네, 여러분. 감사 도와주셔서. 말씀드리고 네.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고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뭐 미국 시장 많이 빠졌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 걱정하는 분들이 또 오늘도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어수선하다는 표현을 드리고 있는데 네. 하락폭이 좀 커지니까 이제 불안 걱정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을 보면 다우는 1%, 나스닥이 1.98%, S&P 500이 1.58% 하락을 했는데요. 어제 아침에 보합 정도 약보합 시작을 했어요. 근데 네. 하루 종일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는데 어제 하락을 했던 것은 뭐 기업 실적이나 이런 것 내용은 아니고요. 일단 부실은행의 정상화된 의구심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퍼스트 리퍼블릭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49% 하락을 했죠. 이것으로 인해서 은행 부실이 결국은 경기 침체를 가속화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작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국제 수익률이 떨어졌죠. 그래서 저 지표도 그런 것들을 좀 반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UPS가 실적 발표하면서 가이던스를 했는데 하향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경기 관련 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 보면서 야 이거 경기가 정말 안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시장이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장 막판 또는 끝나고 나서 발표가 됐는데요. 알파벳 실적 발표를 했는데 5분기 만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1.9% 하락했는데 지금 시간에서야 2%. 이 그래요? 시간의 거래는 지금 제가 이 원고를 지금 우리 작가에게 넘겨준 7시 정도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전 사업 부문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2.2% 빠졌는데 시간에서 지금 8%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다행이다. GM은 실적 컨센서스를 상회했고 그리고 가이던스도 상향했습니다. 그런데 GM은 장중에 4% 하락했고 시간에서 강보합 정도 거래되고 있는데 이유는요. 그 볼트 EV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 네. 이거 연말에 생산 중단한다고 발표가 있었고요. 네? 왜요? 이제 신규 배터리를 장착하는 예. 새로운 자동차를 출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연말에 볼트 EV를 중단하고 신규 배터리 장착한 새로운 자동차를 출시하겠다. 이렇게 좀 내용이 볼트가 나왔는데 좀 작잖아요. 네. 작은 소형차인데 네. 이제 미국에서는 좀 잘 안 먹힌다고 생각을 아마 하는 것 같아요. 아, 그 테슬라가 그 소형 전기차 가격이나 있잖아요. 그 경쟁에서 좀 떨어진다라고 판단이 돼서 잘 안 팔리는 볼트는 것 저 같아요. 모델 3보다는 좀 더 싼 거죠. 아마 가격적으로 네. 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싸지도 않고 뭐 하여튼 너무 또 크기도 작고 하니까 미국에서는 좀 이 차라리 유럽에서는 좀 먹힐 것 같은데 그런 네. 판단을 좀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화재 사고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배터리를 이제 신기술에 의한 신규 배터리를 장착한다. 이런 내용들이 함께 나왔는데요. 네. 근데 뭐 그래서 이제 가이던스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약 4% 하락했고 시간에는 한 0.5%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아마존이 장중에 3.4%나 하락을 했는데 지금 시간에서 5%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연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시간에서 마이크로소프트 8%, 아마존이 5%, 뭐 알파벳이 2% 이런 식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나스닥 바이오테크놀로지나 나스닥 지수 지금 시간의 지수는요 선물 있지 않습니까? 지금 1%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은 부실은행에 대한 우려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되면서 시장이 쭉 내려왔는데 주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시간에 오르면서 지금 시간에선 올라가고 있는 알파벳 뭐 자사주를 또 산다는 얘기가 예. 발표를 했더군요. 예,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으로 볼 때는 경기를 반영하면서 시장이 떨어진 부분이 예.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전체적인 매크로에서는 뭐 좋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일단 빠졌으니까 미국이. 네. 그런데 이 빅테크들이 올라오는 거 우리는 이 빅테크 영향을 더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좀 상쇄하는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보면서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 자체보다도 우리 시장의 수급이 지금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 수급 자체로 움직임이 더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 1.3% 하락을 했고 2,500포인트를 빠졌고요. 아래로 2,489포인트. 코스닥은 1.93% 하락을 했습니다. 838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예. 어제 수급을 보시면요. 순매수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개인이 23억 순매도, 외국인들이 86억 순매수, 기관이 1억 순매수. 와, 이런 그냥 경우가 아주 드물죠. 거의 없는데 예, 거의 없어요. 순매수. 네. 순매매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생각이 같았다는 얘기네요. 어제. 사고 팔고 막 그랬다는 겁니다.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체감이 굉장히 좋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에서 많이 판 거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11시 이전까지는 소폭 하락 또는 플러스권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11시 정도에 금감원장발 속보가 딱 돌았습니다. 올해 2차 전지 등 미래 성장 신사업 테마주 열풍으로 이상 과열이 나타나고 있다.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은 신속 조사해서 엄단하겠다. 이게 딱 나오면서 곧바로 급락했어요 시장이. 그래서 어제 이게 많이 돌아다녔죠. 금감원장 말 한마디에 시장이 급락을 했다. 뭐 이렇게 어저께 많이 나왔고요. 어떻든 뭐 할 수 있는 얘기를 좀 한 건데 시장이 요즘에 심리가 되게 좋지 않잖아요. 또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하락하는 현상이 좀 나타났고요. 좀 전에 수급에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들이 어제 선물 매도를 리스크 관리를 좀 했습니다. 근데 현물 매도는 요즘에 예.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팔지 않아요. 예. 그 외국인들이 팔거나 기관들이 막 팔면서 이렇게 빠지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냥 중소형주나 아니면 코스닥이 많이 파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한 1,676억 어제 하루만도 기관이 1,187억 코스닥에 대량수 매도가 나왔어요. 거의 대부분 뭐 이 특정 종목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에 매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투자 심리는 좋지 않고 또 급락하는 현상이 네. 나타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현대차가 호시적 발표를 했죠. 영업이익 컨센이 26% 상향됐고요. 전년 동기비 86% 증가한 실적 발표를 하면서 현대차는 4.7%, 기아 2.2%, 현대모비스 2.3%, 자동차 부품은 상대적으로 어제는 강세를 보이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오늘 뭐 한미 정상회담 있고요. 오늘도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메타, 퀄컴, 보잉, 포드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뭐 아주 중요하죠.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삼성전기, 기아, LG 엔솔 실적 발표가 있고요. 실적 발표에 따라서 개별 기업들이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매크로에서는 그동안에 쭉 말씀드렸던 거에서 한 가지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거는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미국의 국가 부채 한도 이슈가 부상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4월 들어서 계속 말씀드린 건 4개월 연속 상승을 했다. 이렇게 가지 못한다. 대세 상승에도. 그런데 점차로 시간이 금씩 흘러가면서 이제 6월을 앞두고 이제 5월 가면은 이 부채 한도 얘기가 노이즈로 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더 확산이 되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왜 그런가의 내용은요. 부채 한도에 도달이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옐런 장관이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크게 확산이 되고 있어요. 옐런 장관이 6월 초에 엑스데이라고 해서 엑스데이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 엑스데이라 하면 부채 한도가 돼서 디폴트까지 가는 그 데이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물론 협상을 하겠죠. 아마도 거기 가서 그때까지 이게 해결할 수는 없을 거라고 많은 월가나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권들이 지금 정치적 갈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상하 양원이 나눠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결을 안 하고 또 노이즈가 발생하고 그 다음으로 또 이어가고 이럴 개연성이 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옐런 장관은 재무부 장관이니까 당연히 이 시야를 두고 좀 또 강하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이 이제 나오면서 이게 이제 노이즈로 부상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노이즈로 작용을 할 것이다. 뭐 늘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얘기 나오면서 왜 노이즈로 생각을 하냐면 이 얘기 나오면서 항상 딸려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달러 패권은 전문가 이러거든요. 그 얘기는 벌써 10년, 20년 동안 한 얘기예요.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든 해결을 좀 할 거다. 공화당에서도 이거 해결해 주겠다. 대신 예산 삭감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결은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노이즈로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 관심은 이 이슈로 인해서
정치권 갈등이 있고 예산 삭감이나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경기 부양 정책이나 이런 정책에 경기에 영향을 줄까봐 시장에서 걱정을 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일단 노이즈는 작용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사실 얘기가 많이 거론됐는데요. 이것 때문에 어제 미국 시장이 많이 빠지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어제 사실 UPS 하락이나 경기에 대한 불안감 이런 퍼스트 부분들이 리퍼블릭, 작용했다고 은행, 그런 거거든요. 은행 50% 빠진 거.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여전히 오늘이나 뭐 다음 주까지 주요 빅테크들의 기업 실적 발표에 주가가 움직이는 거지 이런 것들은 이제 서서히 시간을 두면서 간다. 조금 뭐 장기적으로 보는 시황을 보는 분들은 그렇게 보겠지만 저는 데일리 방송을 하니까 요런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국내에는 뭐 지금 더 관심이시고 걱정이지 않습니까? 코스닥이 4일간 어제 지금 3일간이었는데 어제 3일간 6% 빠졌고 4일간 7.3% 급락했어요. 수급 불균형이 우려가 됐고 이게 지금 해소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제가 그래서 어제 다음 주에 월요일과 금요일 날 휴장인 게 오히려 좀 낫다 이렇게 표현을 좀 드렸는데 이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항상 이 매물의 악순환이 생기면 그게 해소되는 기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지금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환율 문제가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안 심리나 경계 심리로 인해서 수급 불안정의 지금 과정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단기 급락으로 인해서 종목별로 차별화돼서 반등할 가능성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목들도 보면은 고점으로부터 빠진 종목들이 뭐 많이 빠진 거는 30%이 잠깐 사이에 30% 빠진 종목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선별하겠죠. 분명히 또 선별하면서 뭐 이거는 이렇게까지 빠질 필요가 없어. 뭐 네.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는 거고 또 못 올라오는 종목은 또 여기서 못 올라오면은 밑으로 더 흐르는 이렇게 지금 차별화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종목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지금 4월 내내 지금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특히나 더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1분기 GDP 성장률 발표했는데요. 플러스 0.3으로 지난해 4분기에 마이너스 0.4였거든요. 그래서 소폭 호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설비 투자에서 감소가 되었고요. 민간 소비 증가로서 플러스 전환이 됐습니다. 이거 지금 보면 미국도 좀 그렇고 다른 중국도 좀 그렇고 좀 그렇죠. 민간 소비 부분은 좀 플러스로 되고 있는데 설비 투자가 좋지 않고 그래서 특히 보면 이제 건설 부분이 마이너스 0.2 그리고 기계 설비 쪽이 마이너스 0.4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향후에 1분기 GDP가 전 분기 대비 예. 0.3% 성장이고 전년 대비는 0.8% 성장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향후의 경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년에 미국은 대선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총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정부 지출 그 보통 뭐 GDP 성장률 얘기를 할 때 그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N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G에 대해서 올 하반기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정부 될 것 같고요. 지출에 대한 예, 기대.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2번과 3번은 좀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대중 간의 이제 관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3번의 뉴스는 이제 그런 우려의 뉴스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중 핵심 건물 의존도가 이렇게 높은데 우리 지금 탈중국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뉴스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타이밍에 좀 어수선하잖아요. 이 부분에서 걱정스러운 마음을 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어제 두 가지의 메시지, 그 두 가지의 발표를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한중 고위급 교류 활성화 기대를 위해서 연내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기대한다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거를 뭐 메시지 전달을 했겠죠 그 전에 또는 뭐 요번에 뭐 기회가 있었겠. 근데 딱 타이밍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어떤 정치적 의도를 좀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좀 많이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입장문 게재를 하나 했는데 1992년 한중 수교했잖아요. 그 당시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타이밍에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에 가 있는데 이런 조중 한국 대사관에서 이런 메시지를 좀 전하면서 네. 뭔가 정치적인 의사를 좀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번 뉴스를 좀 가져봤습니다. 네. 삼성 SDI가 GM과 미국의 신규 배터리 공장 건설을 한다라는 연합뉴스 뉴스가 있었는데 이거 왜 이거는 가져왔냐면요. 이 불과 몇 달 전에요. 석 달 전인가에 로이터에서
그러니까 GM과 LG 에너지솔루션이 지금 합작 공장 건설 중이거든요. 근데 추가 공장 건설은 없을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뒤엎고 이런 뉴스가 좀 나와 있어서 실제로 건설 계획이 있는 게 아니냐. 삼성 SDI에서는 지금 대답은 좀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뉴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자동차 쪽이 좀 좋잖아요. 근데 실제로 실적들을 봤더니 FM 가이드는 항상 실적 기준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기차 수혜 부품사들의 실적이 청신호가 된다. 그래서 LCL 만도, 한호시스템, 서현이와 SL 등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로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이 현대차, 기아의 낙수 효과로 부품사 영업이익 평균이 40% 증가했다. 아까 그 공 기자님 얘기할 때 현대차의 영업이익률 9.8% 9% 넘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 부품사들은 평균 영업이익이 3.8%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네. 고부가 가치 상품이든지 아니면은 현대차 기아에서 예전에 많이 했던 이제 부품 가격 뭐 조달 부품 가격의 이제 인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바뀌는 부분이 있는지 이 자동차 부품은요 이 오피 마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제 현대차의 호실적 발표했잖아요. 그 호실적 발표한 부분에 곱하기 그래서 EPS가 5만 원 정도 보는데 근데 목표 주가 30만 원 정도 보거든요. 왜 그렇게 보겠습니까? 그 멀티플이 7배뿐이 안 줘요. 이쪽이 이제 그렇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다른 데도 그래요. IT도 좀 그렇지만 워낙 낮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어제 현대차 공시 이건 아까 좀 말씀을 좀 주시더라고요. SK온과 북미 전기차 배터리 공급을 위한 배터리 생산 합작 법인을 한다. 그래서 현대차와 SK온이 5대5 출자 규모는 총 규모는 6.5조. 출자 규모는 1.6조.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가 출자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합작법인을 차입으로 조달한다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정유사들의 정제 마진이 크게 감소한다는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이쪽 굉장히 안 좋죠. 우리나라의 그 섹터로 봤을 때 이제 정유화학 쪽이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정유화학 쪽에서 배터리나 이쪽으로 신사업, 신수종 사업을 한쪽은 주가가 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쪽인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안 좋거든요. 실제로 어느 정도 떨어졌냐 봤을 때 배럴당 2021년 6월에는 정제 마진이 약 29달러였는데 지금 2달러를 합니다. 이 손익분기가 약 4에서 5달러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영업이익이 약 80% 정도 감소 전망이다. 이렇게 좀 뉴스가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덟 번째 뉴스는 미국 자동차 신차 재고가 계속 증가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작년보다 58% 증가해서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근접해 있어서 가격 하락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CPI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뉴스를 하나 좀 가져왔고요.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뉴스를 하면서 전해드리면서 지금의 우리 시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들이 일부 종목들의 신용대출 중단 또는 증거금 상향. 증거금 상향은 거의 대부분 100%로 합니다. 100%로. 증거금 100%라는 거는 신용대출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레버리지 못 쓴다는 얘기죠. 레버리지 못 쓴다는 얘기예요. 종목들을 했는데 뭐 이 기사에 나온 것만 그냥 가져온 겁니다. 기사에 나온 종목들을 보면은 삼성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뭐 2차 전지 종목들이나 그리고 급락한 8개 종목 있잖아요. 하한가 종목. 그 하한가 종목이 어제도 하한가 종목이 많았어요. 보세요. 고점으로부터 하한가 한번 갔습니다. 근데 매수가 없어서 못 팔았어요. 그 다음날 또 하한가 갔어요. 매수가 있어야지 팔리죠. 매도는 계속 나와 있는데 그러면 신용으로 거래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미수금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증권사들은 이럴 때마다 항상 뭐 투자자 보호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미수금 차단의 목적도 분명히 있겠죠.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물론 선량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급락 종목들하고 최근에 좀 이제 급등했거나 이래서 얘기가 기사에서 거론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신용대출 중단 또는 증금 상향했다고 하는 건데 사실 요건 기사에 나온 거고요.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난 주서부터 신용대출 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종목으로 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왜냐하면은 신용을 지금 더 써서 맥시멈까지 다 자금까지 썼기 때문에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롤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됐다라는 이유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런 이제 신용대출 중단이라 나왔고 종목별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왜 이게 중요하고 이게 당분간
소위 말하는 매물의 악순환 우려가 있는 건데 왜 그러냐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바로 팔리지 않고 뭐 한가 한 번 가서 팔리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뭐 두 번 가고 또는 뭐 한가가 아니더라도 연속해서 떨어지는 동안에 이렇게 가면은 이 증거금 부족이 발생을 됩니다. 그럼 증거금 부족으로 인해서 얘가 증거금 부족이 되면 안 팔려 또는 안 팔겠어. 그러면 다른 종목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자 포트폴리오 안에서 전체적인 증거금 관리를 하려면 위험 관리를 하기 위해서 다른 괜찮은 종목들도 그냥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즉 매물의 악순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풀려야 됩니다. 빨리 이런 것들이 반등을 하지 못하더라도 유동성이 지금 제공이 되거나 아니면은 어떻든 이게 이 정도면 살만해. 그래서 뭐 매수세가 누군가 들어와서 이런 것들이 체결이 되면서 이 소위 그 신용대출 중단이나 증거금으로 인한 미수금의 우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없어져야지 이 수급적으로 이 악순환이 풀리는 상황이 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1억 있는데 한 2억 땡겨갖고 그러니까 땡겼다는 거는 이제 증권사로부터 해서 이제 뭐 그렇게 하는 게 맞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증거금 최대한 땡겼어요. 예. 근데 증권사에서 증거금을 높여버려요 비율을. 예. 그러면 이제 내가 원래 살 수 있는 거보다 못 사는 거잖아요. 가지고 있는 건 그냥 가는데요. 가지고 있는 건 상관없고 만약에 신규로 하는 걸 못 하는 팔고 거죠. 새로 팔고 다시 아니, 그걸 팔았으면 못 하는 다시 거죠. 살때 못 사는 못 거죠. 사는 거죠. 그거를요. 현재까지 갖고 있는 건 괜찮은데. 네. 그런데 이제 보통 대형주는 증거금을 40%짜리도 있고 30%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예전부터 2.5배라고 얘기를 많이 원래 하잖아요. 40%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강화돼서 50%도 많고요. 40%라는 건 내가 1억 원치 살려면 4천만 원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일종의 만약에 미수를 한다 그러면 2.5배 미수 2.5배 옛날부터 그렇게 예전에 생각하고 그랬고요. 그리고 요게 우리 증권사에서는 그렇게 규정이 해서 100%도 있고 50% 있고 40% 있고 30% 있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 빌려주는 데도 많잖아요. 스탁론 뭐 이런 거. 대출 해주는 데도 예, 되게 많고 부담돼. 또는 소위 뭐 CFD라고 해서 신용공개하는 데 이런 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높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그 연예인 뭐 이런 사람들 얘기는 훨씬 더 높게 쓴 거죠. 그러니까 내가 1억인데 3억을 산 거예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2배를 해서. 저 임창용 씨도 그러더라고. 자기가 뭐 얼마를 줬는데 30억인데 87억 원씩 80억 원이 샀답니다. 들어와 있더라는 거야. 주식이. 그러니까 1억인데 3억 원씩 산 거예요. 2억을 빌려서. 자기 모르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예. 뭐 계좌하고 다 주고 위탁을 했다는 거잖아. 아 그랬을 수도 있고. 거의 뭐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건 되게 지금 사실 불법적인 건데요. 뭐 저는 그렇게 하면 그거 안 되는 거죠, 원래. 예, 안 되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레버리지 과도한 레버리지로 인해서 뭐 좋을 땐 좋았지만은 이게 이제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파급 효과에 의해서 악성 매물이 계속 나온다. 그래서 멀쩡한 주식들 같이 빠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간이 좀 필요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멀쩡한 주식도 빠지는 종목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또 차별화돼서 어떤 종목은 반등을 또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경험적으로 볼 때 요거는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 한 가지 여쭤볼게요. 만약에 그 불법이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내 계좌를 주어서 어떤 사람이 됩니다. 마음대로 예. 그건 이제 술명법 위반도 되고 그럴 그것도 것 되고 같은데 예. 그렇게 할 수는 있죠. 만약에 내가 정프로가 진짜 주식을 잘해. 예. 내 친구야. 예. 근데 나보다 잘해. 그러면 둘이 손잡고 가가지고 증권회사 가서 예. 이 사람이 주문 대행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주문 대행. 주문 그런, 대행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 따로. 거 있죠. 예. 그렇게 하는 건 괜찮죠. 내가 예. 어디 뭐 허가받은 이런 사람은 아니라도. 아니더라도 예. 그렇게 하는 수 예, 있죠. 주문 대리인이라 그러고 대리인 대리인인가? 제도로 갖고 이 사람이 주문 대줄 예. 거야라는 거를 이제 서명하고 서명하고. 그럼 이 그렇게. 사람이 내가 스마트폰으로 막 이렇게 거래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그렇게 형님도 예, 예, 대리인 지정하는 절차를 거니까. 밟으면 되겠지. 절차 밟으면 돼. 그렇게 대리인 알고 있는데 지정. 그거 맞아요. 예, 왜냐면 예. 사실 지점 예. 이걸 잘 몰라서. 예, 대리인 지정을 하면은 그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리인 지정. 예, 지금 나온 얘기 들어봐서는요. 그냥 맡긴 건 뭐 실명제 위반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불법이에요. 그거는. 네. 그 맡은 사람들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맡은 사람도 불법적인 행위거든요. 그래서 개인 대 개인은 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이 이 사람이 잘하는 것 같아갖고 그 사람한테 돈 맡겨갖고 네가 해줘 이랬습니다. 이거는 증권거래법이나 법하고 상관이 없고요. 둘의 민사의 문제예요. 둘의 민사. 어쨌든 이건 뭐 날려먹든 뭐 돈 벌든 이거는 이제 제가 맡긴 거니까 뭐 그렇게 타고 치고 그거를 한번 저 우리 박 이사님께서 그쪽
그 업계에 계시니까 예. 한번 좀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예. 왜냐하면 이제 모르고 예. 예를 들면 불법을 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특히 뭐 증권사 직원이나 아니면은 뭐 좀 이 기관에 있는 사람한테 아이 다 좋으니까 나 뭐라 안 할 테니까 그냥 맡아줘. 알아서 해줘. 그 말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렇게 증권사 하면 직원한테 해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알아서 하주라는 건 없어요. 알아서 해주고 없어요? 예, 예. 다 같이 얘기하고 상의해서 의논해서 주문이 들어가는 거지. 알아서 해주라는 건 없는 겁니다. 다 녹취로 다 예, 다 녹취하고 녹취하고 하는 거죠. 예. 그럼 있지 않아요? 뭐 이렇게 없습니다. 랩 상품이 있긴 그건 한데 랩이고. 예, 예. 없습니다 그런 거는. 그래요. 예, 이러니까 꼭 제가 했던 것 같네 느낌. 그런 건 없습니까? 그냥 그거 알아서 해주세요. 뭐 매도 안 내가 됩니다.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빨리 해. 이렇게 안 된다는 예, 거죠. 예. 예전엔 참 그 증권회사 지점에서 그런 일들이 많아서 사고가 많이 났어요.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예전에. 이게 저 관계가 좋을 때는 알아서 해줘 그래. 그러면 막 해. 또 막 해. 손실 나서 물어내. 이런 경우가 많았다. 물어내라고 그래요. 네가 내가 언제 뭐 마이너스 내라고 그랬냐? 왜냐하면 그, 잘하라 그랬지 내가. 그 자체가 불법적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제 아예 그냥 랩 상품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고. 네. 네. 랩 상품은 그 증권회사에서 네. 고객의 돈을 운용해 주는 거죠. 네. 운용해서 펀드에 운영하는 것처럼. 수수료 그렇죠. 수수료 네. 내고. 그건 뭐 증권사들 다 하고 있고, 그죠? 예. 삼성자산운용도 하고 있고, 미래에셋도 하고 있고. 네. 자, 잘 해서 고객 돈들 잘 불려주는 게 또 오래 우리 고객들과 또 관계를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증권회사인데 돈이 막 잘 벌려. 그러면 증권회사 안 바꾸잖아요, 그죠? 뭐해서 좀 안 되면 바꾸. 아니 정프로는 증권회사 몇 군데 쓰나? 지금 아마 총 5군데일 겁니다. 왜? 예? 왜 5군데? 일단 막 뭐 했죠. 어. 막 했는데 망가졌죠. 어. 이 증권사 보기 싫죠. 앱도 켜기 싫죠. 그러면 싹 외면. 그리고 이제 아, 다른 계좌를 또 엽니다. 자기가 망하면은 그 증권회사 보기 싫어? 새로운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계좌를 또 열어서 짜작짝짝짝 했는데 잘 될 리가 있나요? 그럼 또 다시 또 다른 계좌 네, 그렇게 또 열고 해서 지금 아마 5개인가 있을 겁니다. 다 정리하고 한 군데만 해. 한 군데만 해요? 네. 근데 어디 한 군데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를 도와주시는 또 이런 증권사들이 있어요. 아. 광고주들이 계시니까 저는 또 하나씩 열어드려야죠. 네. 자, 하여튼 그건 뭐 그렇고요. 네, 우리 이번 사건이 근데 꽤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뭐 임상이 포함된 뭐 하여튼 이 사건이 JTBC가 특종을 했어요 이번에. JTBC가 그 오랫동안 탐사를 한 것 같더라고 보니까 기획 취재를. 그죠? 그 부분은 분명히 뭐 법적인 처리가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거에 우리 시장 전체 영향 크게 주지는 않고요. 그게 이제 발단이 돼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매물 악순환이 될까봐 그런 건데 매물 악순환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그거는 시간이 해결한다 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진짜 그 작전 세력이라는 얘기는 참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옛날엔 작전이라는 말을 엄청 많이 들었거든. 그렇지, 그죠? 예. 작전 영화도 있었잖아요, 작전. 근데 그거는 내가 볼 때 그 영화는 약간 현실감 좀 떨어지더라. 현실은 떨어집니다. 그래요? 우리가 솔직히 볼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야 저거 자문 좀 잘못 받았다. 그래요? 예.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 증권 관련된 영화들이 있잖아. 근데 오류가 좀 있구나. 저 박병창 이사님이나 저한테 와서 좀 자문 좀 받으십시오. 잘 나가다가 엉뚱한 지점이 있어. 엉뚱한 지점, 말도 안 되는 지점들이 있거든. 우리 증권업계에서 보면 저거는 말도 안 된다는 얘기들이 한 장면 두 장면 섞여요. 그러면 신뢰도 확 떨어지죠. 자, 좀 그랬을 수도 보내드려. 있고 어쩌면 이제 너 얘기하다 너무 늦었다. 어쩌면 또 그 증권맨들 얘기 들어가면 영화가 재미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재밌다니까. 증권맨들은 재밌지. 자, 우리 박병장 기사님 고맙습니다. 네, 내일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렇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 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